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스템 법칙 낭독회 6번째 57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한번 띄워보고요. 뿅 여기 하고 뿅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한번 해볼게요. 여기 둘째 줄 욕조의 수도꼭지 욕조 모델 베스트탑 모델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욕조 모델이란 표현을 좀 많이 써주시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기쁩니다. 그래서 베스트 탑 모델이란 표현을 이렇게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학문의 세계에서 이 욕조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검색해 보시면 베스트 탑 모델로 검색하시면 아마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활용한 사례들이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욕조의 수도꼭지나 배수구, 즉 유량은 순식간에 조정할 수 있지만 물의 수위, 즉 저량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수도꼭지를 여는 즉시 물이 한꺼번에 흘러나가는 것도 아니고 급수 수도꼭지를 한껏 연다고 욕조가 그 즉시 차오른 것도 아니다. 지금 이런 개념이죠. 네. 이렇게 하고 뿅뿅 수도꼭지 1번, 2번 수도꼭지. 그래서 1번 수도꼭지를 바로 튼다고 해서 그렇죠. 배수 수도꼭지, 배수 2번이죠, 2번. 2번 수도꼭지를 연다고 해서 욕조의 스탁이 그 즉시로 차오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즉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이 욕조의 물, 스탁은 인플로와 아웃플로의 상호작용 그래서 인플로와 아웃플로의 관계를 보고 이 증가니 감소니 유진이 이렇게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번만 단독으로 2번 수도꼭지만 단독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로 이 욕조의 물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쭉 소개하고 있네요. 자, 저량 이쪽 그죠? 네. 여기서 아이고 여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네. 저량이 변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까닭은 유량이 흐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아하, 여기 시간이라는 얘기가 다시 언급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는 제가 욕조의 스탁이 오르고 내리고 유지되고 하는 것은 인플로와 아웃플로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이 봐야 되겠다.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1번만 뭐 조정한다고 해서 2번 수도꼭지만 조정한다고 해서 욕조의 물이 그 즉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 대목에서 한술 더 떠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좀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스템 사고는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어요. 변화 이퀄 시간이라는 개념을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과 평생 싸웁니다. 네.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돼요. 항상 시간에 따른 변화, 변화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야 이제 시스템 사고를 많이 전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스템 사고란 용어를 많이 쓰면 쓸수록 되게 좀 반가운 소식이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제가 지향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서 시스템 사고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저는 시스템 사고와 이별할 거예요. 예. 저의 이 마음을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도 그렇고 시스템 다이내믹스도 그렇고 무슨 모델링 하게 되면 굉장히 깊게 들어가게 되면 그거를
쉽거든요. 변화를 논하는 이야기인데 변화는 쑥 빠지고 뭐 이퀘이션이 어떻고 뭐 스타카 플로우 어떻고 이런 얘기만 떠들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 우리가 표대를 달을 쳐다봐야 되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봐서는 안 되잖아요. 예, 저는 손가락 또는 손가락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니 뭐 스타카 플로우니 시스템 다이내믹스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주리장창 시정일관 변화라는 키워드로 이 낭독회라든가 시스템 저거를 좀 읽어주시면 정말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 갈게요. 네, 그냥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자꾸 스톱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것이 시스템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정곡이자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저량, 스탁의 값이죠. 서서히 변한다. 시스템에서 저량은 지연과 지체, 완충제, 바닥짐. 바닥짐이 뭔가요? 이게 어, 그 이게 바닥짐이라서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네. 배회 복원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 부분에 실는 물이나 자갈 따위를 얘기하는데 평형수도 포함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평형수는 우리는 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예, 일단 평형수는 물이지만 물뿐만 아니라 자갈도 포함되는 개념인 것 같은데 혹시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이승철 선생님 계세요? 지금 아직 들어오셨나? 네, 아직 안 들으셨나? 네, 그래서 설명 좀. 아무튼 이게 스탁의 개념으로 쓰니까 예, 그러니까 예, 배 바닥에 들어가 있는 어떤 물인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바닥짐,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즉 바닥 완충제 원동력 바닥짐 즉 균형을 이루는 그 머시기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균형을 만드는 힘 그런 것으로 작용한다. 네. 저량 특히 아주 큰 저량은 갑작스런 변화가 닥쳐도 서서히 차오르거나 비워진다. 특히 가장 큰 저량으로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거 기후 변화, 환경 변화죠. 네, 그래서 기후 변화를 갑작스런 변화가 닥쳐도 전 세계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갑자기 줄이자 하더라도 기후 변화의 그 메커니즘의 스탁 값은 쉽게 안 변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네. 뭐 또 아주 큰 저량의 값을 인문학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철천지 원수에 대한 복수심 어때요? 네. 철천지 원수에 대한 복수심 하면 그 상대방이 나한테 아무리 선량한 짓을 해도 갑작스런 저 사람이 개과천선했어? 라고 해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복수심은 쉽게 안 사라지죠. 네, 그런 거와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복수심이라는 개념은 그 인문학의 소설이라든가 뭐 영화 이건 이제 모델링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아주 대표적이죠. 복수심 또는 사랑, 뭐 우정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일단 계속 갑니다. 우리는 흔히 자, 그다음 단락이죠.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저량에 내재하는 동력을 과소평가한다. 인구가 증가하거나 인구 증가가 멈추거나 숲의 나무가 늘어나거나 저수지에 물이 차거나 광산이 고갈되려면 긴 시간이 걸린다. 어떤 경제도 가동 공장과 고속도로, 발전소로 이루어진 큰 저량을 하룻밤 사이에 확보할 수는 없다. 제가 좀 자주 언급할 텐데요. 지금 인구 얘기가 좀 나와서 아,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의 변화를 만드는 세 가지 큰 축, 미래의 큰 변화를 만드는 세 가지 큰 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 잘 아시듯이, 네. 두 번째, 인공지능 발달. 세 번째, 인구 감소예요. 어, 그러니까 공통적인 면은 그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거죠. 네,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즉 이 스타계 값이 진행 속도가 빠르도록 이미 막 그러니까 큰 수레바퀴가 언덕 위에서 굴러 내려가는 약간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얘기를 말씀드리면 정말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구 감소가 정말 대표적인 정책이 헛발질하는, 그러니까 스텝이 자꾸 꼬일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이 정책 대상이 인구 감소죠. 그러니까 인구는 많아져야 된다는 지상 명제 때문에, 왜? 인구는 경제 개발하고 바로 연결된 개념이고, 지금 중국도 인구 감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모든 정책들이 인구 증가시키는 데 집중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역시 굉장히 오랜 시간 전부터 각 지자체별로 인구 증가를 기치를 내세우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해오고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관련된 연구를 좀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심도 깊은 연구를 하다 보면 이 관련된 부처, 또 관련된 연구자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참 재밌어요. 근데 이런 걸 좀 알게 됐죠. 각 지자체마다 한 해 예산을 편성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인구 추계를 얘기합니다. 내년도 우리 군의 인구는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예산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웃기죠. 그렇게 각 지자체별로 예상하는 내년도 인구를 다 취합하면, 다 더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배 이상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많은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자꾸 스텝이 꼬이는 거죠. 저는 인구 감소는 이미 기정사실화해서 이거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적응해야 할 문제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 많은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아마 선생님들은 피부에 와닿으실 거예요. 네. 학령 인구가 그러니까 학령이 낮을수록 학생들이 막 사라지는 게 느껴지실 텐데, 교육 정책은 거기에 얼마나 발버쳐 가고 있나. 그러니까 적응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예, 인구 감소는. 나머지 기후 변화랑 인공지능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이 피드백 이야기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할게요. 강화 피드백 얘기할 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짠짠. 다 지울까? 네. 자, 이제 네. 됐죠? 오케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아무리 많아도 불가능하다. 만일 경제가 석유를 태우는 수많은 용광로와 자동차 엔진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해보자. 유가가 아무리 급변해도 다른 연료를 태우는 용광로나 엔진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없다. 자, 오른쪽에 볼까요? 네. 유입 유량이나 인플로우죠. 유출 유량이 아웃플로우죠. 갑자기 변해도 스탁 저량은 대체로 서서히 변한다. 즉 저량은 시스템에서 지연이나 완충제, 충격 흡수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observe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죠? 자, 이쪽 시작합니다. 뿅뿅뿅. 네. 오염물질이 지구 오존층을 파괴할 만큼 성층권에 쌓이기까지 네, 수십 년이 걸렸다. 이 오염물질을 제거하려면 또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저량은 시스템의 동력과 속도를 맞춰 변한다. 산업화 속도는 기계를 조립하고 공장을 건설하는 속도나 인간이 그 기계와 공장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속도보다 빠를 수 없다. 나무는 하루 사이에 자라 숲을 이루지 못한다. 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똑같죠. 오염물질이 지하수에 쌓이면 그 오염물질은 지하수가 순환하는 속도에 따라 제거될 수밖에 없다. 그 시간은 수십 년이 될 수도 있고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저량이 서서히 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차가 시스템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시차가 안정성의 원천일 수도 있다. 자, 어떤 관점에서는 문제고 어떤 관점에서는 안정성이라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스템은 죄가 없다. 네. 시스템 밸류 프리, 가치 중립적이다. 어떠한 시스템의 변화도 보는 관점에 따라 네. 심지어 기후 변화마저도 어떤 사람한테는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로 될 수 있습니다. 네. 수세기에 걸쳐 쌓인 흙이 갑자기 침식되는 경우는 드물다.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습득한 뒤 즉시 잊어버리지 않는다. 다시 채워지는 속도보다 빠르게 지하수를 퍼올려도 대수층, 지하수를 함유한 지층이 손상될 만큼 수위가 떨어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저량이 유발하는 시차 덕분에 정책을 마련해 시험하고자 효과가 없는 정책을 수정할 여유가 있는 것이다. 저량의 변화 속도를 이해하려면 어떤 일이 더 빨리 일어나길 기대하거나 성급하게 포기하지 않게 된다. 조급한 마음을 조금 우아우아하고 한 발짝 물러나서 쳐다보게 된다는 거죠. 시스템의 동력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해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다. 기회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네. 저량이 좀 천천히 움직이는데 그 천천히 움직인다고 오케이 라고 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시스템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그걸 우리가 역이용해야 된다는 개념이죠. 이게 시스템 사고죠. 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지난 시간 동안 네, 여러분 말고요. 예, 지난 일주일 동안 저한테도 또 많은 일이 좀 벌어졌었는데 또 이제 시스템적 사고하고 네, 시스템 사고 시스템 사고를 얘기하시면서 여전히 시스템적 사고를 표현하신 분들이 또 만나가지고 또 내가 막 강조했단 말이에요. 네. 시스템적 한 글자 차이지만 다른 얘기라는 거. 시스템적 사고는 뭔가 체계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마인드맵. 근데 시스템 사고는 시스템에 대한 사고라는 거. 네. 시스템 안에서 어떤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죄송합니다. 그 상호작용의 메커니즘이 어떤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이런 게 이런 걸 밝히는 것이 시스템 사고인 거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시스템 사고가 아닙니다. 네. 예, 시스템 에틱 띵킹이고 네. 이거는 시스테믹 띵킹 네. 띵킹 이렇게 되고 또 붙여서 쓰면 시스템 S thinking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어디 하죠? 네, 오케이 여기죠? 네, 시스템 내 절약의 역할과 관련해 중요한 원리가 하나 더 있다. 아하, 피드백 개념과 곧장 연결되는 원리다. 유입 유량과 유출 유량이 서로 분리되고 분리 일시적으로 균형이 깨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절약 덕분이라는 원리다. 정류소에서 휘발유를 생산하는 속도가 자동차들이 휘발유를 소비하는 속도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면 정유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 그럴까요? 네. 음, 정유 회사에서는 많이 쟁겨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량을 많이 확보하면 몇 가지 여러 가지 그 혜택이 있죠. 어, 자동차 자동차 휘발유를 소비하는 속도가 혹시 달라지더라도 그 어떨 때 많이 했다, 어떨 땐 적게 했다 하더라도 그 충격을 흡수해서 얼마든지 대처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확보하는 게 좋고 또 많이 확보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수익 창출도 생기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에서의 절약, 즉 재고죠. 야, 이 재고도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여기 이제 경영학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이 재고가 골칫덩어리거든요. 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이 경영의 아, 걸림돌, 예, 아킬레스건입니다. 눈에 안 보이, 잘 안 보이는 소비자들과 주주들이 잘 안 보이는 이 소비자들이나 또는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액, 당기순이 이런 거에 더 관심 눈에 띄니까요. 근데 흑자도산이란 말도 있잖아요. 흑자도산. 근데 뭐 흑자도산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어디서 왔냐면 그 매출 채권이 많은 상태에서 생기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경영은 잘하는데 물건도 잘 팔리는데 재고가 엄청 쌓여서 이 재고 관리 비용을 감당 못한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고가 좋은 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도요타 자동차에서는 기가 막히게 재고 수준을 거의 제로의 수준에 가까이 관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모든 경영자들이 정말 침 흘리는 정말 경영의 최고 수준이었죠. 그걸로 이제 1990년대 미국을 제패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걸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한 엄청 유행이었죠. 경영 혁신이라 하면 뭐 바로 이 지트 시스템이 적시 생산 관리 시스템이 이게 대명사에 있을 정도로. 근데 코로나 전후로 해서 이게 완전히 깨졌죠. 네. 너무 타이트하게 재고 관리하는 순간 바깥에 즉 이 인플로와 아웃플로의 변화에 너무 쉽게 이 위험이 노출돼 버렸죠. 완전히 망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하면 이제 깨갱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적당하게 재고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로 이제 거의 교과서가 다시 쓰여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얼마나 적당히 이게 또 계력이죠. 네. 이거를 밝힌 게 또 시스템 다이내믹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또 여러분과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 경영학에서의 재고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냐 네. 시스템 다이내믹스. 네. 그런 얘기를 또 드릴 날이 오겠죠. 자, 그래서 어디 할 차례요? 네, 할까요? 네, 숲에서 이게 했네요. 네. 여기 할까요? 절양 탱크의 휘발유와 숲속 나무는 유령이 단기적으로 제각각 변해도 어느 정도 확실성과 연속성, 예측 가능성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절양이다. 이제껏 인류는 유입유량과 인플로우죠. 유출, 말이 좀 긴데 그냥 유입량, 유출량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유입량과 유출량을 서로 독립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절양 관리 메커니즘을 고안했다. 강 하류 주민과 농부들이 변화하는 강의 유량, 특히 가뭄과 홍수에 끊임없이 적응할 필요 없이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것은 저수지 덕분이다. 저수지란 스탑과 아웃플로우, 그렇죠? 아웃플로우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한 거죠. 우리가 일시적이라나 돈을 버는 비율과 다르게 돈을 쓸 수 있는 것도 은행이 있기 때문이다. 어디 보자. 네. 유통업자부터 도매상과 소매상으로 이어지는 상품 공급망의 재고 덕분에 고객들의 수요가 제각각 달라도 상품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생산 속도가 들쑥날쑥해도 고객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개인이나 기관의 결정은 대부분 절약 수준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재고가 너무 많으면 가격을 낮추거나 광고 예산을 키우고 판매량을 늘리고 재고량을 줄인다. 부엌에 비축한 식량이 줄어들면 식료품점으로 간다. 논에서 키우는 곡물의 저량이 증가하거나 정체하면 농부는 물을 댈지 살충제를 뿌릴지 결정하고 곡물 회사는 수확물을 운반할 배를 몇 척 예약할지 결정하고 투기꾼은 수확물의 미래 가치에 돈을 걸고 축산 농가는 사육 두수를 늘리거나 줄인다. 아, 참 좋은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특징들이 공통 특징이 있습니다. 곡물, 배, 여기 축산 농가의 축산이라고 했으니까 뭐 사육 두수, 곡물. 야, 사람들이 빵을 많이 먹는데 그래서 그래서 밀을 키워하면 밀이 바로 자라나요? 자라는 데 시간이 걸려요. 배가 필요하대. 야, 배를 주문해. 그럼 배가 뚝딱 그 다음날 만들어지나요? 몇 년 걸리잖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돼지고기가 많이 팔린데 그럼 돼지고기 좀만 키워 하면 돼지고기가 바로 성돈이 되나요? 시간이 걸립니다. 하물며 야, 지금 미리 쌀이 남아돌아. 그러면 쌀 줄여. 그러면 바로 줄어지나요? 안 줄어들어요. 지금 배가 많이 남아돌아. 배 주문하지 마 하면 배가 바로 줄어드나요? 안 줄어듭니다. 예, 감가상각을 기다려야 돼요. 네, 돼지 파동 났어. 지금 돼지고기가 남아돌아. 그러면 돼지 바로 줄여 하면 줄여지나요? 안 줄여집니다. 이 도축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가 스탁이 바로 늘거나 바로 줄어들지 않아요. 이래서 파동이 생기죠. 예, 돼지 파동, 뭐 여러 가지 파동들이 생기죠. 저수지의 수위가 너무 높이 올라가거나 너무 낮게 떨어지면 온갖 종류의 시정 조치가 동원된다. 여러분의 수중에 자금이나 정유회사가 보유한 석유 매장량, 제지 공장에 공급할 목재, 칩더미, 호수에 쌓인 오염물질의 농도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저량을 지켜보고 저량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높이거나 낮추는 조치를 한다. 이런 결정들이 온갖 종류 시스템의 부침, 성공과 문제로 귀결된다. 시스템 사고자들이 보는 세상은 유량을 조작해 저량 수위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있는 저량들의 집합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 사실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네. 유량을 조작해 저량 수위를 조절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유량을 통제해서 저량을 변하게 한다. 바꿔 말하면 저량은 오로지 유량에 의해서만 네. 제가 이렇게까지 쓰지 않았지만 제가 저렇게까지 지금 쓰고 있죠. 네. 매도주 여사는 이렇게까지 쓰지 않았지만 제가 저렇게까지 쓰고 있죠. 네. 에서만 변한다. 일단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디 한 켠에 메모해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또 저 표현이 또 나올 겁니다. 네. 저량은 오로지 유량에 의해서만 변한다. 그래서 유량이 그러니까 인플로우나 아웃플로우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책 변수라고 표현도 합니다. 결국 모든 정책은 들어오는 물의 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가는 물의 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결과로서 저량, 스탁을 관찰하게 됩니다. 달라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정책은 결국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를 컨트롤하는 데 쓰이고요. 그 결과는 절량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 지연이 또 생겨서 또 이제 출렁출렁 되게 돼요. 네. 자, 지웁니다. 네. 자, 시스템 사고자들은 세상을 피드백 과정의 집합으로 본다는 의미다. 이게 너무 약간 네. 자, 저렇게 표현한 것은 좀 거시기 한데 아무튼 네, 갑니다.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법. How the system runs itself. 시스템 작동하는 피드백. 여기 보면 영어에 보면 itself라면 나오죠. 예,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메커니즘이라는 얘기죠. 네. 예, 시스템 자체가 지가 스스로 움직이는 메커니즘. 예, 그렇게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속도가 더딘 생물학적 진화부터 최신 우주 위성 발사까지 모든 생물과 인간 활동의 바탕은 정보란 말을 또 하네요. 야, 갑자기 스타카 플로 얘기했는데 인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왔어요. 네. 인포메이션. 여기도 보면 어디 분명히 있을 텐데 인디비주얼 여기요. 예. 인포메이션 하이픈 피드백 시스템이라는 표현이 있었네요. 영어로는. 네. 그러니까 인포메이션과 연관된 인포메이션에 의한 또는 인포메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네, 그런 피드백. 피드백이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숙제 검사해주고 돌려주는 이걸 피드백 얘기 안 하고요. 이제 코칭할 때 하는 어떤 소위 말하는 피드백, 코칭에서 쓰는 피드백도 여기서 얘기하는 피드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영향이 주고받는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달리 쓰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영향이 주고받는데 이 영향이 물질과 물질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때리면 내 손바닥도 아프잖아요. 오케이. 물질과 물질. 근데 그 사이에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끼어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 얘기가 이제 하나둘씩 나오게 됩니다. 자, 정보를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정보가 왜 갑자기 정보가 툭 튀어나왔지? 뭐야 도대체? 한번 봅시다. 저량이 대폭 증가하거나 급속히 감소하거나 혹은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건 상관없이 온라는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제어 메커니즘, 제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보면 그렇죠. 컨트롤. 네. 그래서 컨트롤이란 단어가 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뭐 제어라는 거로도 얘기하는데 통제 또는 균형이라는 말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스템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단 시스템의 모습을 컨트롤하는 건데 이 컨트롤의 의미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막는 제어냐. 야, 아니면 마침 제어나 통제나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죠. 네.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 억누르는. 근데 균형은 뭡니까? 뭔가 나쁘지 않게 끌어당기는 약간 그런 느낌도 강하잖아요. 약간 뉘앙스가 어떠세요? 균형은 좀 좋은 느낌? 제어나 통제는 약간 좀 억누르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네. 하지만 더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네. 다 같이 쓰입니다.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제어나 균형이나 뭐 통제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간 그러한 메커니즘, 컨트롤하는 메커니즘이 적용되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행동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나타난다면 자,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나타난다면 일관된 행동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있을 확률이 높다. 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은 피드백 루프를 통해 작동한다. 그러니까 메도지 여사가 이 책을 쓸 때 이 피드백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 많이 한 것 같아요. 되게 뜸들이고 있어요. 네. 피드백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되게 지금 뜸들이고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안 하는데 대놓고 바로 피드백 소개할 텐데 하여튼간 뜸들이고 있습니다.
피드백 루프는 저량의 변화가 그 저량으로 들어오거나 저량에서 흘러나가는 유량에 영향을 줄 때 형성된다. 뭐야? 네. 피드백 루프는 아주 간단하고 직접적일 수 있다. 이자가 붙는 정기예금 계좌를 생각해 보자. 이거를 아예 이렇게 좀 해볼까요? 제가 먼저 좀 오버뷰를 해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방금 얘기한 거. 네. 자, 인구를 가지고 한번 예를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저 같은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저 되게 헷갈렸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 스탁이 있고요. 이걸 총인구라고 하면 총인구에 들어온다는 것은 네, 아이고 하여튼 인플로예요. 네, 출생이 되겠죠. 총인구에서 빠져나간다. 사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인과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인과관계. 자, 출생이 하고 총인구는 인과관계죠. 그러면 우리는 인과관계를 화살표로 쓴단 말이죠. 말 되죠? 네. 출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총인구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망도 또 볼까요? 사망. 사망이 사망과 총인구를 볼까요? 총인구. 그러면 사망이 많아지면 초인구는 줄어들죠. 당연한 인과관계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왼쪽에 초인구가 있으니까 한번 지울까 이거를? 네, 이렇게 한번 지워보고요. 뿅뿅뿅뿅. 네, 이렇게 되죠. 그죠? 요거를 잘 보십시오. 네, 지금 요거요. 일단 모양새가 파이프는 욕조에서 빠져나가는 모양새로 되어 있지만 그 인과관계는 밑에 화살표처럼 거꾸로죠. 예, 이거 제가 되게 이해를 못했어요. 예,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씨발 뭐지 했어요. 근데 말 되죠. 일단 따라오시죠.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총인구하고 거꾸로 총인구하고 출생을 볼까요? 네. 구피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늘어나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총인구가 10명일 때 한 명 태어나면 총인구가 100명이면 몇 명 태어나게 되나요? 10명. 그렇죠? 총인구가 1000명이면 몇 명 태어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네. 100명. 올라라? 총인구가 많아지면 출생도 많아지나요? 이렇게 많아진다는 게 아래 화살표 하니까 좀 이상하네. 아무튼 네. 그렇죠? 네. 따라서 총인구의 개체 수가 새롭게 태어난 수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즉 됐을까요? 네. 총인구가 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또 사망도 볼까요? 인구 어디 보자. 인구 10명에 한 명이 죽으면 100명에 한 명 사망률이 10%라고 한다면 10명 죽고 총인구가 많아질수록 죽어나간 사람도 많아지겠죠. 통계적으로. 그죠? 네. 자연 사망률 생각하면 따라서 총인구의 숫자 자체가 사망 숫자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총인구라는 정보가 예, 이렇게 출생이 총인구가 사망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만 보면 왔다리 갔다리 하네. 그러면 출생과 총인구가 왔다리 갔다리. 이래서 피드백입니다. 또 오른쪽을 보니까 네. 이렇게 볼까요? 아하, 총인구하고 사망하고 왔다리 갔다리네. 네. 그래서 피드백입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생각해야지 요거를 보면 네, 한 바퀴 안 돌아가잖아요. 왠지 화살표가. 예. 이걸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즉, 요 굵직한 파이프는 그러니까 물질, 그러니까 타겟 값에 해당하는 변화량이 증가하는 것이고 영향을 주고받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네. 영향을 주고받는 개념은 아래의 화살표처럼 다시 재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파이프라인, 인플로와 아웃플로는 그 자체로는 인과관계이긴 한데 인과관계의 방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네, 안 그러면 저처럼 헷갈립니다. 도대체 아웃플로에게서 무슨 피드백이야? 네, 그래서 저 같은 분이 안 생기기를 네,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좀 나름 제가 좀 쉽게 설명하느라고 했는데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네. 뿅. 자, 제어미길 다시 말해 어디 있어? 네. 그러면 어디 음, 다시 읽을게요. 저량이 대폭 증가하거나 급속히 감소하거나 혹은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건 상관없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뭔가 균형을 이룬다 이거죠. 업다운, 업다운 하면서 어떤 그죠. 컨트롤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행동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나타난다면 일관된 행동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은 피드백 루프를 통해 작동한다. 네, 그렇죠. 피드백 루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힌트는 아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일관된 행동 패턴이다. 자, 이 행동 패턴이라는 표현을 behavior 패턴이라고 표현해요. 네, 좋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언급되는데, 예컨대 시간에 따라서, 그렇죠? BOT, 시간에 따른 그래프, 시간에 따른 변화 그래프를 보면 뭐 일관된 패턴이라 한다면 대표적인 게 뭐 계속 증가한다, 계속 감소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일관된 패턴이라 하면 이런 오실레이션, 업다운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일관된 패턴이라고 한다면 가치로 증폭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일관된 패턴이라고 한다면 아하, 뭔가 수렴해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일관된 패턴이라 한다면 뭔가 익스포넨셜 그로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일관된 패턴이라 한다면 뭔가 익스포넨셜 디케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일관된 패턴이라 한다면 디케이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증가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대표적인 표현들을 제가 다 소개해 드렸어요. 또는 마지막 얘기 있죠. 익스포넨셜 성장하다 꼬꾸라지는 거. 네. 네. 이런 것과 다 저희 시스템 다이내믹스 동네에서는 안 봐도 안 봐도 비디오 같은 이 패턴들인 거예요. 이런 걸 저희는 다 이게 일관된 행동 패턴들이라고 보면서 간주해서 연구를 합니다. 자, 피드백 루프는 저량의 변화가 그 저량으로 들어오거나
그 저량에서 흘러나가는 유량에 영향을 줄 때 형성된다. 아까 제가 그려서 알려드린 거. 네. 피드백 루프는 아주 간단하고 직접적일 수 있다. 이자가 붙는 정기예금 계좌를 생각해보자.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정기예금 총액은 정기예금 총액 우리는 이걸 잔고라고 하면 더 좋지 않나요? 네. 계좌에 입금되는 이자 금액이 영향을 준다. 네. 잔고. 여기는 이자. 아, 사실 이것도 저를 또 헷갈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표현들이었어요. 명칭, 스탁의 명칭, 그 변수명이죠. 스탁의 변수명과 플로우의 변수명이 그때그때 다르네. 아까 제가 사례를 들 때도 총인구라는 변수명, 스탁의 변수명에 관련된 인플로우, 아웃플로우의 변수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출생과 사망이란 말로 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뭐가 됐든 이 스탁, 그러니까 스탁이 총인구가 됐든 잔고가 됐든 뭐 토끼마리가 됐든 여기에 해당하는 인플로우는 스탁의 값을 다시 정확한 변수는 이거예요. 아, 스탁의 값을 변화시키는 시키는 양입니다. 그럼 아웃플로우는 뭡니까요? 이 스탁의 값을 감소시키는 양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끝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스탁을 잔고라고 얘기하면 저 이자의 속성은 뭔가요? 잔고를 증가시키는 양인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 총인구만 보더라도 총인구를 증가시키는 양은 출생도 있지만 외국에서 이민 오는 것도 포함되죠. 예. 그러니까 인플로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분류해서 좀 명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사망하는 거. 그러니까 스탁의 값을 증가시키는 값. 네, 좋아요. 네. 네. 값이란 표현도 좋고요. 양도 좋고. 하여튼간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increasing stock.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decreasing stock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초인구와 사망만 보더라도 자연 사망만 있는 게 아니라 사고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즉 아웃플로우를 여러 개로 분류해야만 하는 연구자가 이 스탁을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아웃플로우와 인플로우를 좀 여러 개로 분류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거기에 적절한 이름을 써야 되겠지만 일단 인플로우가 하나, 아웃플로우가 하나일 때는 네, 그냥 인플로우를 증가시키는 값, 그러니까 스탁을 증가시키는 값, 인플로우예요. 아웃플로우, 스탁을 줄여주는 값, 아웃플로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감소시키는 값도 변화시키는 값이 감소시키는 값도 증가시키는 값. 네. 변화란 말 써서 그렇군요. 그렇죠. 내가 여기는 감소를 썼다, 여기는 변화를 썼네요. 이 증가, 그렇죠, 여기 증가. 네, 잘 지적해 주셨어요. 예, 이재현 선생님. 예, 증가 이렇게 해주면 되죠. 예. 따라서 증가량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환경 오염물질을 발생을 줄이는 노력도 스탁의 값을 증가시킨다는 말씀을 드린 거 다시 복습하신다면 증가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미분적분 개념 아니겠습니까? 자, 뭔 얘기하다 말했지? 예. 얘기할까요? 예. 네.
원칙적으로 은행이 정기예금에 매년 일정한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아까 이거 말했죠. 그래서 이 잔고, 이자가 흘러 들어온단 말이죠. 네, 흘러 들어오는데 이 잔고에 따라서 이자가 또 달라지잖아요. 얼마만큼, 네, 이자율만큼, 그렇죠? 이자율만큼 이자 양이 달라지죠. 네, 보통 소위 말하는 뭐 이자율은 고정값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2%, 연 2%, 뭐 2%면 어마어마한 거. 하여튼 연 2% 잔고에 맞춰서 이자액이 달라지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스타카플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잔고, 그다음에 인플로가 이자인데 이자량이 잔고에 맞춰서 변화하는데 얼마만큼 변하냐? 얼마만큼 이자율만큼. 이렇게 리딩이 가능한 거죠. 네. 자, 보통 예금의 거래 맹세서 지금 시간. 네. 오늘은 제가 좀 늦게 들으시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사정이 있어서 좀 일찍 끝낼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 없이 쭉 좀 가고 좀 더 가고 9시 좀 넘어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예금의 거래 명세서를 매달 확인해도 아주 직접적인 피드백 루프를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은 보통 예금의 현금 잔고가 내려가면 더 많이 일해서 돈을 벌 것이다. 가면이란 가정법을 썼어요. 네. 저량의 값이 내려가고 저량의 값이 올라가는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행동 이퀄 정책을 변한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보면 저량은 관찰 대상입니다. 그죠? 네. 관찰 대상이고 우리의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따라서 관찰 대상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잔고가 줄어드네.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해야지. 야, 열심히 일하면 잔고가 늘어나나 봐. 근데 보통 월급쟁이들은 죄송합니다. 쟁이라는 표현 써서 저도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아이 뭐 열심히 일하나 안 하나 뭐 들어오는 양은 똑같다고 하지만 오버수당 네. 예, 이 초과 근무 수당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그죠? 이게 월급액을 달리하기 위해서 초과 근무를 많이 한다. 좀 거시기 하고요. 그냥 나의 노동의 양에 따라서 이 수입이 바로 직접적으로 달라지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뭐 소위 말하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현금 잔고가 내려가면 그 정보 예. 잔고가 스타게 값이 내려갔네. 그러면 그 정보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정보라는 개념이 피드백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정책을 왜 우리가 정책을 개입합니까? 스타게 값을 보고 야, 이 문제가 있네. 그래서 아웃플로우를 늘리든 인플로우를 늘리든 그러니까 정책이 이제 개입하게 되는 거죠. 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여러분이 현금 저량을 더 바람직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조절하는 유량이다. 자, 피드백 루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피드백 루프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딱히 없었는데 추가했나 보네. 피드백 루프 저량의 변화가 그 저량의 유입량이나 유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이나 정보 흐름, 신호 메커니즘이래요. 네. 저량 수준에 따른 일련의 결정과 조치. 야, 결정과 조치란 표현은 아까 저는 좀 더 고상한 언어로 정책이라고 말을 했어요. 네. 저량을 변화시키는 유량이 폐쇄적으로 연결된 인과관계 사설. 표현들이 좀 어렵긴 한데요. 그죠? 네, 사실 다 중요한 표현이긴 한데 좀 낯서실 거예요. 네. 다시
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스탁이 있고, 네.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이게 제가 동그라미 한 것은 이 수도꼭지, 네, 수도꼭지, 수도꼭지. 그래서 저량의 값에 따라서 저량을 확인하고 파란색, 야 인플로우의 수도꼭지를 틀 거냐 말 거냐, 증가시키는 스탁의 값을 증가시키는 이 정책을 증가를 더 증가하게 할 것이냐, 증가를 좀 감소하게 할 것이냐, 이런 거죠. 또는 아웃플로우를 볼까요? 야 스탁의 값을 보고 아웃플로우, 예, 스탁을 감소시키는 저 정책을, 이게 다 정책이죠, 정책. 이게 다 정책이죠. 그래서 이거 오른쪽을 보면, 야 스탁을 보고, 예, 스탁을 보고 이걸 보고, 야 안 되겠다. 스탁을 감소시키는 저 아웃플로우를 더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그러니까 인플로우를, 그러니까 이게 스탁을 증가시키는 요 값을 더 증가시킬 것이냐, 감소시킬 것이냐. 그렇죠? 스탁을 감소시키는 요 아웃플로우를 더 증가시키게 할 것이냐, 감소시키게 할 것이냐. 이게 정책이에요. 심플합니다. 네, 정책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예. 스탁을 보고 요 인플로우를 증가시킬 것이냐, 감소시킬 것이냐. 스탁을 보고 저, 예, 예, 이 아웃플로우를 증가시킬 것이냐, 감소시킬 것이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의 변화를 이렇게 이해하면 더 심플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왜 우리가 학생들의 강의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교직 과목에서도 많이 배우셨지만 그 핵심 개념이라는 거. 핵심 개념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그걸 알려줘야죠. 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핵심 개념을 얼마나 확대시킬 것이냐는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끔. 그게 교육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향하고자 싶은 교육. 그 핵심 개념을 스타카플로로 얘기해주면 안 되냐 이거죠. 그래 놓고 야 너네들이 스스로 생각해봐. 주위에 스타카플로가 널려 있거든. 그리고 정책이라는 게 이 스탁을 보고 아웃플로와 인플로를 컨트롤하는 건데 너네들 한번 생각해 볼래? 예를 들어서 야 친구들과의 우정, 이것도 스탁이라 생각해 보자. 그 우정이라는 스탁 값이 어떻게 증가하지? 야 증가하려면 인플로를 늘려야 돼. 또는 그러니까 아웃플로보다 인플로 더 늘려야 돼. 어때요? 야 우정을 아웃플로하게 되는 이 아웃플로가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의 아이들의 용어, 예, 일상 용어가 된다면 세상이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 교수가 되고 뭐 행정가가 되면, 정치가가 되면, 경영자가 되면 생각이 좀 더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의사결정하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예. 하여튼 핵심 개념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거죠. 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 제 손가락이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보통 예금의 현금 잔고가 아주 커지면, 즉, 예, 커지면, 예, 잔고를 지켜보는 거죠. 네, 지켜보고 관찰해서 그 결과값이 크고 작으면 마음 편하게 유임유량을 줄이며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여러분은 이런 식의 피드백 루프를 통해 현금 잔고 수준을 알맞은 범위로 유지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이 알맞은 범위. 이 알맞다는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알맞다는 거. 이게 정책 결정자들이 생각하는 목표예요.
목표 수준.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든지 간에 그 묘하게 그 시스템에 암묵적으로 만들어진 목표든 아니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목표든 목표 수준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말로. 이거를 타겟이란 표현도 쓰고요. 네. 또는 desired level, 타겟 레벨, desired level 이런 말을 씁니다. 네. 그래서 desired란 말 느낌이 알 수 있듯이 내가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죠. 타겟,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맞은 범위도 유지하게끔 내가 의사결정하는 거죠. 네. 현금 절약에 작용하는 피드백 루프가 수입 조절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돈의 유출 유량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 즉, 내 잔고를 유지시키는 방법은 돈 많이 버는 것도 있지만 돈 덜 쓰는 것도 있는 거죠. 네. 이쪽은 뭡니까? 이게 돈벌이, 돈벌이라면 이쪽은 뭡니까? 이건 돈 씀씀이죠. 네. 즉 우리의 목표가 이 스탁의 값을 늘리려면 조건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네, 조건 딱 하나 이렇게 되면 돼요. 그죠? 돈벌이가 적어도 돈을 덜 쓰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냥 악착같이 돈 많이 벌지 않아도 돼요. 덜 쓰면 되거든요. 정말로. 예. 이걸 왜 안 가르쳐 주세요? 예. 부모가 자녀에게.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왜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세요? 그죠? 돈벌이의 영역은 성장 쪽이죠. 예. 성장을 통해서 스탁의 값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돈을 덜 쓰는 영역도 있어요. 왜 이것을 오르죠? 네. 즉, 요 물음표 영역을 우리가 자꾸 발견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탁의 값을요, 행복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행복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있겠죠. 네. 명품 백을 사고, 아파트를 구매하고, 네. 뭐 복권 당첨되고 등등등등. 네. 행복을 감소시키는 것도 있죠. 네. 시기야 질투 뭐 이런 거 뭐가 됐든. 네. 그런데 행복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인플로에는 여러 가지가 더 많아요. 비물질적인 것도 많아요. 자기 만족라든가 자아 성취 많이 있습니다. 네. 꼭 물질적인 유입량만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어떻겠냐 이거죠. 네. 네.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피드백 루프로 인해 저량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거나 있나요? 피드백 루프로 인해 저량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범위 내에서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균형하는 컨트롤 받는 시스템에서는 이라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는 또는 통제되는 피드백 루프에서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는 게 생기거든요. 발산하는 거. 그냥 마냥 발산하는 그런 피드백도 생기기 때문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좀 구분한다면 이 케이스는 균형을 이루는 통제를 하는 피드백 루프로 인해서 저량은 일정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저량의 크기 변화 때문에 저량 때문인 거죠. 저량 때문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유입량이 조절된다. 저량 때문에 저량이라는 그러면 요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저량이라는 정보가 이렇게 써주십시오. 네.
그래야 나중에 정보라는 단어가 나오면 덜 낯설실 거예요. 예, 저량이라는 정보가 네, 정보가 저량으로 들어오거나 저량으로 나가는 즉 인플로와 아웃플로우를 컨트롤한다는 거죠. 사람이건 사물이건 저량의 수준을 감시하는 주체가 그렇죠. 여러분이죠. 정책 위반자가 교정 조치를 커렉션 교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좀 낯서실지 모르겠는데 영어식 표현은 아마 커렉션일 거예요. 예. 예. 커렉션 하면 또 느낌 교정하면 왠지 예, 나쁜 놈 때려잡는 그런 교정 좀 느껴져가지고 이런 말이 있어서 그렇죠. 네. 네. 교정국 이런 개념이 있어서 좀 그러시긴 한데 아무튼 예, 커렉션 하는 거예요. 조정해 주는 거예요. 조정. 교정 또는 조정이란 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원래 제 개인적으로는 교정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약간 네거티브한 느낌이 좀 저는 갖고 있어. 좀 그런데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조정해 주는 그런 느낌이다. 보시면 되고요. 커렉션하는 조치를 취약해서 유입량과 유출량 혹은 이 둘의 비율을 조절하고 비율이라는 말 나오죠. 지난 시간에 우리 김동주 박사님과 토론했었는데 비율,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그 유입량 또는 유출량, 이 슬래시가 또 거시기 하네요. 예. 예. 유입량 또는 유출량. 네. 여기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비율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네, 레이트이죠. 네. 자, 그 유입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의 레이트를 조절하고 저량의 수준을 변화시킨다. 여기 보면 goes down 영어로 표현해 fixed amount 영어 표현에 뭐가 있나요? Your experience feedback 여기 보면 total amount interest rate bank account certain percent interest each year total interest paid fixed varied size 여기 안 보이네? 없나? 웨이트란 말이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이시나요? 네. 모르겠다. 넘어갈게요. 네. 자, 여기 할 차례인가요? 더 아래 있어요? 아, 여기 있나? 여기 있어요? 바로 여기 있다고? 플로. 여기 있다. adjust rate. 예, 그죠. rate라는 표현을 썼죠, 그죠? 네. 자, 여기 rate라는 표현 썼습니다. 자, 일단 좀 더 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드백 루프가 모든 시스템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저량과 유량의 사슬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열린 시스템도 있다. 그러니까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끝나는 거. 외사량이죠. 네. 이런 사슬도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사슬의 저량 수준은 유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흔하고 상당히 우아한 표현을 쓰네요. 네. 참 시스템 공학자가 이렇게 인문학적인 표현을 쓰는 게 참 대단해요. 진짜 대단하다는 표현을 되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존경스러운 거예요. 또 우아하대. 엘레강트라 맞았나 이 사람이? 그랬나? 어떻게 썼을까? 음, 안 보이네. 있나요? 없나? 아무튼 네. 우아하대요. 우아하거나 놀라운 시스템은 피드백 루프를 포함한 시스템이다. 피드백 루프는 저량 여기요. 네. 이거
이제 피드백 루프는 저량 수준에 따른 일련의 결정이나 규칙이나 물리적 법칙이나 조치, 다시 저량을 변화시킨 유량이 저량과 폐쇄적으로 연결된 인과관계.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되게 낯서시죠? 네, 낯서시죠. 그냥 그러려니 하셔요. 괜찮아요. 예, 그러려니 하세요. 이게 계속 저량, 유량, 뭐 유입량, 서로 인과관계도 아닌데 이게 헷갈려요.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중요한 개념은 또 반복되니까요. 네. 자, 그림 설명 나오네요.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균형 얘기 나오니까 여기까지 한번 끊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엘레강트 사용했었어요? 아씨, 어딨지? 이 엘레강트라만 썼을 거예요. 제가 이 양반이 엘레강트 말을 좀 잘 좋아하더라고. 어디 있어요, 엘레강트란 그림 아래 있어요? 여기 있네요. quite elegant. 예. 또는 surprising. 엘레강트와 서프라이즈는 같이 썼죠, 그죠? 자, 시스템은 죄가 없다. 가치 중립적이다. value free. 보는 관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엘레강트라는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럴 줄 몰랐다. 와, 뒤통수 때릴 줄은 몰랐다. surprising.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위에 볼까요? 네. 다 했나? 요 그림 설명 마무리해 볼게요. PDB 루퍼에는 유량 도에 있는 바. 아까 제가 뭐죠? 그 출생 관련해서 출생 사례로 총인구와 출생 그걸 좀 설명드린 거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도해마다 그림마다 저량을 변화시킨 유량 저량을 변화시킨 유량을 우리는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네. 저량을 증가시키는 값으로 인플로우, 저량을 감소시키는 값으로 아웃플로우. 그렇죠? 네. 저량과 플로우죠. 네. 저량을 변화시키는 유량은 플로우. 저량과 플로우, 그다음에 조치의 방향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인 거죠. 영어에서 뭐라 썼나? 그 플로우고 그냥 인포메이션 링크네요. 그냥. 네. 디렉션 액션. 액션의 방향을 얘기한다. 하는 정보 연계가 다르다. 뭐 이런 거죠. 네. 이 그림에서 중요한 내용은 조치나 변화가 언제나 언제나 아까 제가 저량을 변화시키는 것은 플로우에 의해서만 만 이루어진다. 뭐 이런 표현을 썼었죠. 네. 언제나라는 표현을 썼네요. always. 유량 조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량은 결과고, 네, 그렇죠?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정책 개입은 플로우해야 한다. 네, 정책 개입은 플로우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디 보자. 중요한 게 있는데 뿅. 여기에 참가 기록 있죠? 네, 참가 기록 클릭하셔서 출석부, 네, 지도 출석부 해주시고요.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고향 뿅. 고향 아닌데. 저 현재 제주도에 있는데. 제주도에 있으니까 여기다 해야 돼. 네, 제주도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 프레젠테이션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낭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뭐 어머니 구순잔치 때문에 제가 제주에 좀 와 있는 바람에 네, 여러분과 함께 좀 짧게 좀 진행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은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있지? 늘 하던 대로 생각 나누기 좀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죠? 뭐였지? 일단 제가 아, 중지 녹화를 중지하려고 멘트를 날리려고 하고 있는데 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액티브 시키고 네 하고 빠지고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9일 예, 6번째 시스템 낭독회를 일단 이것으로 공식적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기 제주도에서는 열심히 많이 좀 비가 내리는데 좀 웃기죠. 이게 제주도 내에서도 여기서 비가 내려도 저쪽 동네에서는 또 한라산 때문에 비가 안 내리긴 하는데 일단 지금 저희 창 바깥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는 어떠신가요? 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시스템 법칙 낭독회 1호 낭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